입주 물량이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많은데 내년부터는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구는 내년 25년 어느 즈음에 네, 안녕하세요. 그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리치고 운영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가지고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상당히. 자, 그리고 2023년과 24년 부동산 시장이 제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이 만든 반등장이다. 근데 요 뒤에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미분양을 보면은 23년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미분양이 계속 줄었거든요. 근데 이 미분양이 23년 12월 달부터 다시 증가를 시작해서 조금씩 늘다가 가장 최신 데이터인 24년 4월 달에는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자, 차트에서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때가 언제냐? 바로 22년 9월 달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시면 22년 9, 10, 11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죠. 폭락 나왔잖아요. 자, 지금은 정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여기서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정책 효과가 끝나는 8월 달, 9월 달 이후가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분양이 여기서 다시 감소를 하면 괜찮겠지만 미분양이 여기서 다시 증가를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분양은 부동산 PF 시장이랑 연결되어 있고 부동산 PF 시장은 건설사 시행사 그 뒤에 금융권까지 다 엮여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분양이 늘어나면은 건설사나 시공사에 돈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부동산 PF 문제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게 어디까지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게 23년과는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거예요.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 이때 영끌에서 21년에 부동산 샀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혹시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딱 이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21년에 영끌에서 엄청난 하락을 맛보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창피해서 주변에 말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조언을 한번 구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을 사는 게 맞는지 조언을 한번 구해보시라고요. 부동산 투자 한번 잘못하면요,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두 푼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분위기 지금 좋잖아요. 전국에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서울이거든요. 분위기 제일 좋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 그리고 이제 아주 어떤 것들은 또 시세 차이 굉장히 큰 아파트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우리가 로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로또만큼 당첨이 어려워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게 부동산 시장을 대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나의 도파민을 그런 자극하는 그런 짜릿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집 샀다가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2000 코로나 시대에 땅값이 엄청나게 비쌌겠죠.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땅값이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분양한다는 얘기는 그때 땅을 샀다는 얘기겠죠. 그때나 그 전에. 일단 싸지 않게 비싸게 땅을 샀고 그다음 건축비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싸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지방에도 미분양 이런 관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조건 좋은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저는 보물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많고 지금 분위기 안 좋은 지역들이 있죠. 여기가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데를 좀 관심을 좀 두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울산도 지금 미분양이 보시면 감소를 하다가 24년 4월 달에 또 3,159호로 또 미분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울산은 여러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어요. 입주 물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허리 밑으로 좀 떨어진 지역도 있고 일부 지역은 거의 뭐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울산 중에서는.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또 동구는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지역이 아니라 투자는요. 지금 좋은 데가 아니라 남들이 지금 환호하는 데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데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뭐라 그래요?
대중과 반대로 하고 대중이 환호할 때 팔고 대중이 절망에 빠졌을 때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중이 환호하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대중들이 지금 절망하는 데가 어디예요?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근데 그런 데서 좋은 기회들이 이제 올라올 거라는 거죠. 대구 너무 좋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구도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대구는 정말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리 정도예요. 허리 살짝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대구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8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입주 물량이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많은데 내년부터는 확 줄어들어요. 내년부터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구는 내년 25년 어느 즈음에 바닥치고 대세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계신 분들은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열심히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충격이 있겠죠. 그래서 전세가 같은 경우도 뭐 좀 내려갈 수 있고 그쪽 주변 같은 경우는 또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하는데 강동구는 입주 폭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죠. 입주 폭탄의 다른 말은 뭐냐? 동네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데이터로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동네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공급 과잉이 좀 있다 보니까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교통 호재도 있고 동네 자체의 질이 지금 아파트의 수준이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동구도 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봐야 될 거는 데이터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보면은 얘가 지금 어깨인지 허리인지 무릎인지를 알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분양을 고평가된 시기에 사면 안 되고요. 최소한 허리나 허리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고평가되지 않았을 때 미분양을 할인받아서 사면 좋고요. 자, 지금 알아보시면 분양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미분양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는 올해 한 연말 정도에 사도 되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지금 타워팰리스 아시죠?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도 미분양 났었어요. 성수동에 지금 잘 나간 아파트도 미분양이었었고. 그러니까 미분양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지방의 미분양은 거기 할인 조건이 좋은 거, 이런 거는 저는 올해 어느 즈음에 사면은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은 당분간은 신축이 많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신축이 많이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의 희소성이 있겠죠? 근데 건설비나 이런 거는 건축비나 이런 게 금방 내려가기 쉽지가 않아서 아마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되지 않으면 이걸 분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미분양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들은 할인 분양 받아서 한다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저는 매수하기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월세랑 은행 이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투자잖아요. 자,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를 10% 줘요. 부동산 사실래요? 그걸 비교한 게 이 ROI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대비 임대료랑 은행의 이자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구가 지금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대구의 지금 월세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3.3%입니다. 근데 은행의 이자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3.5%예요. 자, 지금의 대구의 아파트를 월세 껴서 사는 게 이득이에요? 은행이 예금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저금리 때 부동산 투자와 중금리 때 부동산 투자는 완전 달라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은 저금리 시대에 그 짜릿했던 기억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차트에서도 보이지만 2015년 이후로 2022년 초까지는요. 예금 금리가 2%가 안 됐다고요. 2%가. 근데 아파트 월세 수익률은 4%, 3%, 4%, 5%씩 됐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 놔두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지금은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누가 더 높아요? 은행 예금 금리가 더 높다니까요. 월세 대비해서 지금 월세도 많이 올랐지만 월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비싸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맨날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이야기만 하냐고요. 지금 중금리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전환 과정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지켜보세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행 이자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너무 없다. 그리고 전국에서 월세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1.9%밖에 안 돼요. 월세는 누가 제일 비싸요? 서울이 제일 비싸죠. 근데 매매가에 거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투자는 이성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돈 벌죠. 자, 이거죠. 혹시 주식 투자 하세요? 해보신 적 있어요? 퍼나 PBR, PSR 뭔지 아세요? 그거 보고 투자하세요? 그것도 안 보고 투자하세요? 그것도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죠? 그런데 부동산에도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을 제가 수없이 공부를 하고 5천만 원 넘게 남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 아니 주식 시장에는 맞든 틀리든 퍼나 PBR, PSR처럼 본질적인 가치 대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개발자들하고 제가 이걸 만든 거잖아요. 이거 차트로 보기엔 너무 간단한 건 이거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듭니다. 개인은.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가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 이거 보고 하세요. 이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부 관련 지자체나 지금 건설사에도 저희 회사의 기업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뭐 누구의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냥 묻지마로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거다. 데이터 꼭 보셔야 돼요. 25년은 양극화의 본격적인 흐름이 시작되는 해죠. 25년부터는 일부 지방은 대세 상승장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 근데 서울은 안 좋을 거예요. 아니 거품이 너무 많으니까 거품 빠져야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2010년, 11년, 12년, 13년 수도권 안 좋았잖아요. 지방은 날라갔어요. 지방은 날라갔다니까요. 40%, 50%씩 올랐다고요. 수도권은 떨어지는 동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아유 서울만 올라. 아유 그거는 완전 그냥 내피셜.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데이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지방이 지금 일자리 느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 이거는 제가 리치고에 들어가서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랭킹 들어가서 여기서 일자리 데이터를 볼게요. 일자리. 자, 지난 3년 동안 일자리 제일 많이 느는 데가 세종이에요. 그 다음 충남, 울산, 충북, 경기, 인천, 대전, 서울 있어요? 없어요? 서울 없어요. 자, 최근 1년만 볼게요. 자, 최근 1년 울산, 그 다음 충남, 그 다음 경남, 세종, 경북, 충북. 서울 어디 있어요? 서울 13등, 0.34%. 거의 없어요. 아니 도대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누가 서울에 지금 일자리가 몰린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방에 지금 일자리가 몰리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니 데이터가 거짓말 하나요? 제발 여러분들 아니 그냥 좀 근거를 가지고 좀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데이터가 전망하는 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내년부터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근데 그때도 뭐냐 지방이 왜 올라갔냐 그때는 금리 인하를 계속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호재인데 지방은 저평가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거고 수도권은 거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2013년까지 계속 하락을 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마 데이터가 전망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대세 상승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마 내년부터 보기 힘들걸요. 지방은 무조건 기회옵니다. 물론 지방의 모든 지역들은 아니고요. 데이터를 다 보면 보물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당연히 정말이죠. 네, 당연히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일단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데이터를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랑 그다음에 KB부동산 데이터 제가 둘 다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이제 전세가는 전부 다 올라가고 있고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동구나 마포구, 그다음에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이런 데 위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뭐 마포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3월 달부터 지금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느린 중랑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상승으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금천구만 여전히 지금 하락하고 뭐 도봉구 이런 데도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KB 부동산 데이터는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빠른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노도강도 지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5월 중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강북구, 그 다음에 도봉구까지 해서 일단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뭐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송파구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전부 다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노도강마저도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서 아마 지금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지금 부동산 지금 대세 상승장 또 시작된 거 아니냐,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경기도도 보면은 이제 고양시 덕양구나 수원시 영통구, 김포시 이런 데들은 이미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이나 성남 이런 곳들이 조금 늘었는데, 이런 지역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계속 지금 주변으로도 많이 좀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가는 뭐 특별한 경기 침체나 입주 물량이 크게 많지만 않으면 공급 폭탄만 없으면 원래 전세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매매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2023년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써서 만들어진 지금 반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년 1월 달에는 이제 30조 정도 풀었죠.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24년에는 또 27조 정도 풀었죠. 그래서 23년에도 30조 푸니까 반등을 했다가 이게 한 8월 중반까지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시들시들해지고 10월 달부터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떨어지는데 여기 또 27조 쏟아부으니까 또 여기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상중하자라고 제가 전망을 드렸고, 내내 그런 말씀을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예상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못해도 한 7, 8월 달까지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글쎄요, 약발 떨어지면 없지 않을까요?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저는 정책 효과가 끝나는 8, 9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좀 시장이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가장 많은 데가 대한민국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작게는 뭐 한 15, 20에서 많게는 거의 40% 가까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제가 거래량 데이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서울의 지금 아파트 거래량 막대 그래프 차트거든요, 연도별. 근데 21년, 22년, 23년, 24년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없죠? 만약에 23년에 지금 한 3만 4천 채 가까이 거래가 됐거든요. 올해도 아마 이 정도나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마 4만 채는 못 넘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런 특례 정책, 극단적으로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 기간을 늘려주고 또 출생과 결혼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만약에 이런 것마저 없었다,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훨씬 더 처참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거래량이 너무너무 작은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무슨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한다는지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얘기죠. 뭐 그건 역시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제가 이것도 데이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세가가 지금 서울 기준으로요, 24년 4월 달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좀 전에 23년 5월 22일부터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살짝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오르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자,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2년도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22년 6월 달부터 전세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이 하락기의 이 하락폭과 지금 상승하고 이 상승폭, 지금 전세가 상승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의 상승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세가 계속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매매가 상승까지 이어지기는 정말로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2022년 하반기에 그 누구도 전세 하락할 거라 예상 못했죠.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폭등 온다 그랬잖아요. 폭등 온다 그랬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하고 임대차 3법도 갱신되고 하니까 엄청나게 폭등 올 거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런 일 없을 거다. 아니 지금 전세 수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세가가 지금 하락될 지경인데 어떻게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갈 거냐. 저 역시도 제가 전세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질 거라고는 봤지만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매매가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전세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그걸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왜 폭락하는지 아세요? 전세가 폭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 과잉. 근데 2022년 하반기에 서울에 공급 과잉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오히려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난리였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22년 하반기에 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폭락을 했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떠받쳐줄 수가 없는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폭락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 기준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전세가의 거품이 아주 많아요. 거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공급에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서울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하는데 후분양 데이터가 숨겨져 있어요. 후분양 데이터는 리치고를 포함해서 다른 부동산 플랫폼에도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 후분양 물량이 굉장히 작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뭐 입주 물량 작다. 여기에는 후분양이라고 하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만 가지고는 그게 요인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호재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의 악재인데 근데 그게 또 금리가 내려간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시장이 다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주택 구매력 지수인 거죠.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집값 이 세 가지가 주택 가격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아무도 못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걸 저희 리치고에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너무 비싸요. 만약에 이 상태로 금리가 유지된다. 부동산의 호재로 작동할 수가 없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리치고 홈페이지 리치고.ai 가셔서 여기 엑스퍼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전국에 대한 분석, 시도에 대한 분석, 시 군구에 대한 분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도 서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서울의 데이터를 좀 볼게요. 자, 서울의 매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얼마냐면 312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울에 내가 대출 껴서 집 살려면은 한 달에 312만 원씩 갚아야 돼요. 평균.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특례 보금자리나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를 해주니까 이자가 2%가 안 되니까 싸요, 안 싸요? 엄청 싸죠, 이자가. 그래서 싸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엄청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도 지금 50% 이상이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게 2030 세대고 이들이 왜 사냐? 이런 특례 대출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기서 이 특례는요 5년밖에 안 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생아 특례로 볼 수 있는 최대 이익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 절감액이. 5년이면 1억이죠? 자, 그런데 5년 안에 서울의 아파트를 1억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무조건 올 거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낸 거는 저는 되게 박수치면서 환호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비쌀 때 이런 정책을 하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저는 PF 문제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23년, 24년에 특례 정책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집 사기 안 했으면 부동산 PF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난리 났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려고 부동산 뭐 이런 관련 회사들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 준 거다. 예, 근데 여기에 혹해서 여전히 지금 서울은 어깨인데 어깨인 수준에서 서울에 아파트 산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특례 정책을 활용을 하시되 현 상태에서 거품이 좀 빠지는 아주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에 서울의 내 집 마련을 특례 이런 제도로 활용해서 사시면 좋겠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2024, 25, 26년은 경매로 엄청난 지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기회라는 건 항상 위기 뒤에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매 건수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위기와 더불어서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잡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배불리 먹지 말자라는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음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항상 배 터지게 먹으려다가 문제가 생겨요. 네, 배 터지게 먹으려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뭐 했어요. 2차전지 뭐 그 고점의 시기에 지금 박살났잖아 2차전지주. 근데 그때도 또 뭐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엄청 간다 그랬죠. 그때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인생이 난리 났을 겁니다. 다 뭐냐? 적절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그거는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배불리 먹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건 투자에 대한 욕심 뭐든 내가 욕심내지 말고 약간 살짝 부족한 듯이 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제 카톡 프로필을 그렇게 한 거죠. 일단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특례 정책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너무 작잖아요.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겁니다. 원래 이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왜?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은 지금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도 되는데 서울은 거품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이상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특례까지 꺼냈고 특례 30조 꺼냈고 신생아 27조 꺼냈고 내년은 또 뭐 꺼낼 거예요? 내년에는 무슨 뭐 임산부 뭐 또 특례 꺼내야 되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탱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저평가로 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 우리들의 지금 소득이 어때요? 최근 실질 소득이나 이런 게 뉴스를 보면은 최악이라고 그러죠.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쓸 돈이 없어요. 먹고 살 돈도 없다 그래요 지금. 근데 특례 정책을 펼쳐서 싸 보이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착시적으로 싸 보이니까 지금 산다라는 거예요. 못 모르고. 여기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율이 제가 이제 항상 환율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도 너무 좋고 한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환율이 어때요? 굉장히 높잖아요. 원래 이 정도는 환율이 확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걸 한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환율인데 현재 지금 얼마냐면 1377.95원입니다. 거의 1380원 가까이 돼요, 지금. 환율이 출렁출렁하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지금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또 감소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IMF 전이나 금융위기 전이나 뭔가 이상 신호가 있었을 때만 외환보유고가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1년 이후로 지금 외환보유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대한민국에 상당한 충격파가 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환율이나 외환보유고로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무조건 벌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빨간불에 내가 신호등 건넌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나나요? 아니죠. 근데 빨간불이야. 신호등 건너실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왜 지금 그런 단기적인 정부 정책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냐라는 거죠. 내 인생을 걸고. 아니 30년 동안 갚아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릎 밑에서 싸게 사야죠. 1년 뒤에 오든 2년 뒤에 오든 이런 기회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사야 안전하다라는 거죠. PF 상황이 위험하니까 2023년 1월에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한 거고요. 24년 1월에 신생아 특례를 한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 단기 반등이 나오니까 부동산 PF 시장이 어때요?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미분양도 좀 팔리고 돈도 좀 돌고 하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23 총선도 끝났고 총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터트리면 안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펼쳐냈던 거고. 근데 이제 총선 끝났잖아요.
이제 터질 건 터져도 돼요. 그래서 24년 6월 달부터 뭘 하겠다 그랬어요? 질서 있는 정리를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저축은행의 지금 부동산 연체율이요. 12%가 넘어갔습니다. 연체 12%가 넘는 연체율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6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8월, 9월 달부터는 뭔가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중에서는 잘못되는 저축은행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미분양이 지금 또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분양이 뭐 계속 5월달, 6월달, 7월달 미분양이 계속 는다. 그러면 이제 진짜 부동산 PF 시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는 올해 한 8월, 9월 달부터가 본게임 시작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면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단기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22년 하반기에 그렇게 폭락할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뭐 굳이 하나 얘기해보자면 강원도의 레고랜드 있죠. 이것 때문에 뭐예요? 신용경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난리가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이거보다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발목을 다쳤다고 볼게요. 자, 발목을 다치면 발목만 다치나요? 이 다친 발목 때문에 다른 관절이 아픕니다. 이거는 아마 발목 다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도 똑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시행사, 시공사, 그 다음에 금융권까지 하나 잘못되면 이게 일파만파 다 퍼지는 거고, 지금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뭐죠? 연대보증 문제. 연대보증으로 지금 다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잘못되면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 터진다고요. 이게 도미노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 이게 지금 부동산 PF, 미분양과 엮여있는 이 부동산 PF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하락의 폭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데이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랬으면은 뭐 IMF도 없었겠고 금융위기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한국은 총선이 끝났고 미국도 어때요? 미국도 대선이 올해 11월인가 그렇죠? 대선 이제 끝나죠? 자, 대선 전에는 어떻게든 터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막겠죠? 대선 이후에는 터져도 돼요, 안 돼요?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는 가을, 한 9월에서 11월 연말 정도 어느 즈음 이때의 흐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짜고 짜서 특례 정책이나 신생아 특례 이런 거 한 거죠. 근데 정부도 어때요? 정부 국간이 좋나요?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어떤 세금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법인세, 그중에 삼성전자 이런 데인데 삼성전자 법인세 냈어요 올해? 10원도 안 냈잖아요. 이익을 본 게 없으니까. 그만큼 지금 국가의 지금 재정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국간이 비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여러모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죠. 부동산 시장에 여기서 또 한 번 급락이 나타난다? 당연히 아마 그런 우호적인 정책이 저는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과거의 사이클을 봐도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지금도 괜찮고요. 양도소득세 지금 일반과세잖아요.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다 일반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취득세를 좀 풀어야 돼요. 취득세 중과세를 좀 풀어야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풀어지는 시점부터는 좀 부동산 시장을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워요.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듭니다. 관련 부동산 기업들이 다 망하는데, 집 샀던 사람도 다 망하는데 어떻게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는 거죠. 이 공급이 부족한 게 누적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 공급만 가지고 결정되나요? 수요.
자, 지금은 왜 공급이 부족하냐? 2000년대랑은 또 다른 게 2010년대랑은 다른 게 그때는 이런 건축비 인상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건축비가 되게 심하죠. 근데 이게 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먹는 치킨, 삼겹살 이런 거 어때요? 너무 비싸죠?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역대급으로 한 최근에 나온 뉴스. 근로자들 실질 소득이 최악이다 지금. 그만큼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즉 수요자인 우리 입장은 돈이 없다고 호주머니에.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늘어요. 그럼 올라갈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공급도 줄지만 수요도 같이 줄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 부족 때문에 뭐 또 폭등한다 뭐 한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는. 맨날 아니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 말고 뭐 있어요. 맨날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급 얘기 이거 말고 할 얘기가 없잖아. 반복되는 레파토리. 근데 22년 하반기 어때요? 결정적으로 틀렸잖아요. 전세가 폭등 온다 그랬는데 폭락이 왔잖아요.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엄청난 역전세 문제 맞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 전세자금 대출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시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2013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 이거를 공공에서 보증까지 해주고 80% 90%. 그럼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지. 그러니까 뭐 그냥 조건도 까다롭게 안 보고 막 그냥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누적이 돼서 전세 시장도 너무 고평가되고 그러면서 매매가도 밀어 올리고 왔는데 20년 하반기 왜 전세가 떨어졌어요? 입주 물량도 없었고, 응? 그 다음에 경제 위기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전세가 폭락을 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전세가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서울의 전세 구입 부담 지수 데이터입니다. 2014, 15년도만 하더라도 100 초반이었어요. 별로 안 비쌌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 161입니다. 엄청난 매매가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게 어떻게 보면 전세가예요. 왜? 전세자금 대출 해줬던 데이터랑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2013년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계속 커졌어요. 거기다 보증까지 해주고 무슨 전세자금 대출하는데 무슨 뭐 소득도 안 보고 DSR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엄청난 내관을 안고 있는 거고 이거는 가계부채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가계부채 안 포함돼요. 전세자금 대출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가 또 문제예요? 전세 사기가 얘 때문에 지금 전세 사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뭔가 서민들을 도와주고 하려는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부작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니까 금리도 또 쌌잖아요. 2010년대 초중반에는 금리도 싸지, 대출 막 해주지, 정부에서 보증까지 해주지,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해주고 개인도 막 받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 커지니까 수요가 전세 쪽으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면 서민들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좋지만 어느 정책들을 통해서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 이거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냥 엄발의 오줌 누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당장 좋은 거 말고 나중에 좋은 게 뭐 있어요. 에? 특례 정책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신생아 대출 받아서 좋아서 지금 집 사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은 1%대로 싸보이겠죠. 이거 혜택 5년 지나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계산해서 알려드렸잖아요. 1년에 최대 이익이 2천만 원입니다. 이걸로 이득 볼 수 있는 게 5년이면 1억이에요. 1억에 여러분들 인생 거실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현상만 보고 대세 상승 또 온다는 등 20년, 21년처럼 폭등 온다는 등 제발 좀 우리가 상황을 좀 냉정하게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상승만을 얘기하는 제가 우리 부동산 전문가분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자, 저도 틀릴 수 있고요. 상승만을 얘기하시는 상승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틀리면 데이터로 전망하는 김기원이 틀리면은 제가 뭘 잘못 분석해서 틀렸는지 제가 상승론자분들 찾아뵙고 제가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저를 알려주시고요. 자, 근데 혹시라도 우리 상승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틀릴 수 있잖아요. 혹시 틀리면은 그때는 저한테 오셔서 공부 좀 하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가 취해야 될 포지션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부동산 잘 모를 거예요. 부동산에 공부에 쏟아본 시간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 않을 거라고요. 실전 경험은 더더욱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전문가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자, 어깨 위에서도 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전문가예요? 계속 사라고만 얘기하는 게 전문가냐고. 그럴 거면 전문가가 뭐 필요해? 그냥 아무 때나 집 사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승만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깨 위에서는 저는 이렇게 어깨 위에서는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셔라. 좀 리스크를 보셔라. 하지만 무릎 밑에서는 뭐예요? 무릎 밑에서는 싸니까 아 이때는 팔지 마시고 이때는 좀 내 집만은 지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그 포지셔닝 아닌가요? 아니 근데 언제까지 그냥 한쪽만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무슨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세요 혹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 나는 거 아시죠? 아 정말 좀 저는 정말 솔직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혹시 틀릴 수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과 제 회사를 걸고 제가 다 얘기하는 건데 누구나 틀릴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 내가 지금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아 지금 상승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수없이 저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물론 일부 지방은 지금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 집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은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요. 도로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길이 아주 꼬불꼬불하고 안개가 잔뜩 껴 있어. 그런데 이런 데서 풀 악셀레터 밟아야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효과가 싸 보이니까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효과는 머지않아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좀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맞다 틀리다가 떠나서.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우리 보통 하락론자 상승론자라고 하죠. 우리 상승론자분들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배울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틀리면 내년에 제가 무릎 꿇고 찾아뵙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계속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계속 폭탄 돌리기만을 뒤로 하는 건데 이제는 정부가 돈이 없어요. 세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계속한다? 정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작년에 30조, 올해 27조 또다시 뭐 하락이 오면은 또다시 또 어떤 정책을 무슨 또 특례를 들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겨 놓으십시오.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원발의 오줌 누기랑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런 정책들은 저는 좀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시고 정책을 좀 펼치시면 좋겠다. 근데 현실에서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죠. 맨날 보면 원발에 오줌 누기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성공하는 나무꾼이 되려면요. 지금 열심히 나무를 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끼 날을 열심히 갈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책에 나오잖아요. 80%의 시간 도끼 날 가는 데 써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공부 좀 하세요. 제대로 공부 좀 하십시오. 그냥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깊은 지식이 쌓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도 이런 웅달 챗박 같은 좋은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깊이 있는 공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유튜브에서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제가 따로 이제 VIP 클럽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면은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도 공부하셔야 되고 유튜브 강의도 들으셔야 되고 강의도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 남아 있으니까 한 1년 정도 시간 꾸준하게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나를 좀 가시고 그리고 부동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섣불리 단기적인 이런 시장 상황에 흔들거리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절대로 부자 못 돼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꼭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완전히 시장이 시프트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금리에 가스라이팅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대다수의 전문가나 많은 대중들이 저금리 시대에 너무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 되어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옷 갈아입죠. 근데 왜 부동산 투자는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하세요? 왜 옛날 옷만 입으려고 하세요? 저는 제가 옛날 옷만 입다가 망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이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시장이 나를 돈 벌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주변의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지금은 은행 이자보다 월세 수익률이 훨씬 더 못하다. 절대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빠지건 내년 빠지건 심하게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빠지건 이 거품이 빠지지 않는 한은 서울의 부동산 대세 상승은 오기 힘들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부동산 지역은 2025년부터 상당한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